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을 맡고 있는 김종배고요. 우를 맡고 있는 분은 우석준 명지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의 영재학자 우석준입니다. 그리고 비를 맡고 있는 분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 김우빈 얘기만 나오면 정말 괴로웠거든요. 인간이 뻔뻔스러워져가지고 이제는 김우빈 그러면 꼭 제가 김우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 적응력이 탁월하다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구에 사는 아마 그 생명체 중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게 인간인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유. 뭘 창피해요. 뭘 창피해. 소장님은 그래도 비슷하세요. 예. 최고의 인기 코너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자부심. 그럼 예. 창피하실 거 뭐 있어요. 김우빈 씨 죄송합니다. 아유. 예. 그래요? 출연 한번 안 하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최고의 이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아니었겠습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그 감상평을 좀 듣고 싶은데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하여간 표현이 뭐가 좋을지 몰라서 고민이 좀 되는데 네. 약간 봉창 두드리다 온 그런 약간 느낌이었어요. 요즘 세게 나오셔 우석준 교수님이. 예. 왜? 아니, 그러니까 뭐 나토에 가는 것까지도 뭐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은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 시끄럽게 뭐 참석할 그런 회의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갔다 와야 되는 그런 회의인가. 그냥 이제 성의만 보이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뭐 번트 대고 그냥 오면 되는 그런 회의였던 것 같은데. 번트. 예. 오. 왜냐면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그러니까 뭐 그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거부하기 좀 힘들고. 예. 근데 뭐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뭐 A컷 사진 찍고 B컷 사진도 찍고 뭐 예, 뭐 그럴 계제였는가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뭐 홍보하는 문구를 보면은 이제 15분 만에 15개국 정상을 만나가지고 우리 국제 외교 현실에 뭐 그런 냉엄함을 뭐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도 15분이면은 한 3, 4명 알고 다 끝나거든요. 거기서 그냥 인사해도. 그렇죠. 예. 예. 근데 15분 동안에 15개국 정상,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죠. 사진은 15장 찍었을까요? 그러면은 15분 동안. 사진은 뭐 전속 사진사가 갔으니까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찍으셨겠죠. 예. 좀 그렇게 어떤 메시지인지 원래 정상에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인데. 아니, 원전 세일즈 열심히 하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좀 되게 좀 황당했는데 이거를 유럽에 가서 원전을 파는 세일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켓이 진짜 얼마나 유럽에 존재하겠는가라고 하는 거 하고 특히 이제 고 나토 정상회의 전에 우리 G7 회의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독일에서 열린 독일로부터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G7에서 벌어지는데 독일은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하는 뭐 텍소넘이나 아리100 이런 대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차원에서 원전을 거기서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국가고 맞아요. 독일은.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을 조금 찬성하는 포함시켰으면 하는 나라고. 원전 강국이죠. 프랑스는. 그래서 그런 이제 대립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은 이제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고 독일에 가겠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을 거니까 독일에서 오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오면은 이렇게 대립 구도가 상당히 이상해진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연장이 사실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인데 가서 그 뭐 브로셔도 만들어서 나눠줬다 그러니까 거기 그 유럽 정상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다. 지금 비유로 하면은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 팔려고 했다 이런 겁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냉장고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냉장고 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온풍기 사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시점이 다른 건데 지금은 이제 냉장고 살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예컨대 뭐 한국형 무슨 뭐 원자로 이런 게 좋다 이런 거를 아무리 해봐야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슈니까 아마 그래서 봉창 약간 두드리다 온 거 아닌가? 또 찍히셨어 우리 우석준 교수님 또 찍혔어.
그죠? 우리 그 홍기빈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희 못 지켜도 되니까 좀 그냥 말하면은 아니 우석진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냥 부연을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거에서요.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우선 황당했던 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 국제정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경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다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요번 나토 회의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의미는 중국을 체제의 적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나토가 이제 원래 북대서양 조약기구였고 그 러시아와의 그 지정학적 관계에서 생겨난 건데 이제는 가치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라 어떤 가치적인 차원까지 해가지고 중국도 자유주의 질서의 적이다, 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이게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태평양으로 확정하겠다. 그렇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북대서양 및 태평양 조약기구로 지금 저거 하는 단계래 가지고 지금 맥락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저거고 그다음에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에 굉장히 강한 특히 중국에 굉장히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비장한 어떤 거시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여기서 원전하고 저 이 방위산업을 팔겠다라고 나간 세일즈라는 게 어떻게 도대체 이 맥이 나가서는 않는지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최상목 그 저 이 경제수석의 발언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중국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척지는 발언까지 해가면서 지금 나토를 가는 이유가 뭐냐. 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경제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제정치학적인 맥락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려 깊게 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원전이라든가 이것하고 무관하게 지금 국제 정치 경제의 흐름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문스럽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원전 문제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유럽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적대감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체르노빌 사태 이전에 이미 냉전 시대 때부터 핵무기, 이게 반핵 운동이 오래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건 맞아요. 지금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자력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특히 IAEA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들 있죠. 에너지 수요는 폭발합니다만은 재생에너지를 쓰기에 어떤 기술적인 환경적인 여건이 마땅치 않은 나라들. 유럽은 아니다. 예, 유럽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 원자력 시장이 열리는 건 맞고 여기에서 지금 선두주자는 중국으로 돼 있어요. 중국이 지금 150기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원자력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있는데 유럽은 여기는 어떠냐면은 원자력으로는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그 누적이 돼가지고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 나라는 그래서 재생에너지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데 가가지고서 원자력 발전소를 팔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알래스카 맞네.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알래스카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알래스카에 큰 얼음 공정이 또 하나 있는데 네. 프랑스라고. 맞아요.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프랑스가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독일이 재생에너지의 강국이고 프랑스가 저 원자력 에너지의 강국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이럴 거면 차라리 어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왜 여기 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위산업 문제도 그래요. 여기 지금 그 프랑스가 일단 저희 군사 기술의 강국이고요. 독일이나 영국도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기 가가지고서 이 세일즈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나토에서는 지금 나토를 갖다가 태평양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맥락인데 여기서 좀 엉뚱하다 그럴까 깽뚱하다 그럴까 가갖고 원자력하고 방위산업을 팔겠다.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중국을 척지는 발언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실익이 있고 어떤 그 신모 원료에서 나온 기획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균형은 잡아야 되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잘한 거 좀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석진 교수님 잘한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잘한 것이다. 아무것도 안 했나 봅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가서 무슨 뭐 예컨대 뭐
뭐 그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한다든가 뭐 무기를 어디에 판다든가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잘한 것이다. 오. 예. 그건 좀 사진만 그러네요. 찍고 온 게 잘한 거다. 그나마 그게 유일한 성과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 신중하게 행동한 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경제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현안이 무엇인가 이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뭐 양자간 외교에서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자간 외교에서는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암기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역사적 맥락도 그 몇 마디로 그 그렇죠. 흥미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 논의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저희 뭐 그러니까 저희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뭐 미국 애들 이제 하는 파티에 가면은 뭐 약간 그냥 서 있고 말도 안 걸어주면 혼자 삐죽삐죽 하다가 이제 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뭐 뻘쭘한.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일단 앉으면은 생년월일을 폭탄주를 해가지고 먹어야죠. 예. 내가 형인가 제가 형인가 일단 그렇죠. 그게 정리 민증가. 예, 정리가 딱 되어야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건데. 이제 첫째는 폭탄주 원샷 뭐 이렇게 해야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누가 소개를 또 해줘야 또 되는 건데 이제 다자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막 예컨대 뭐 사진을 찍더라도 옆에 서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서로 그때 중요한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흥미를 끌 수 있는 얘기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또 미팅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눠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 출신이니까 그런 경험이 뭐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외교적인 어떤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다자간 외교로 너무 한 번에 뛰어나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어떤 그냥 G7 미팅 같은 거를 그냥 상상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었겠는가. 나토는 조금 더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안들이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할 것들이 있고 국가들이 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냥 그런 수요에 대한 파악 없이 가서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의사결정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는 지금 들어와서 다시 복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두 분께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좀 나온 부분, 요건 좀 따로 떼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 문제의 발언이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지금 이 발언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홍기빈 소장님? 예. 저는 그 사실 좀 의심했어요. 눈을 좀 의심했는데 이 발언을 신문에서 보고 우선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경제 관료라든가 한 나라에 책임 있는 어떤 그 경제를 맡아보는 어떤 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러니까는 그 중국의 경우에는 매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민일보가 있고 그 환구시보, 예. 글로벌 타임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글로벌 타임스는 막 질러요. 네. 그러니까 막 별 험악한 얘기들도 막 지르고 막 가는데 인민일보는 이게 공식 신문이거든요. 환구시보는 공식적으로는 사기업으로 돼 있어요. 관영이긴 하지만 예, 형식적으로. 알고 보면 관영이라는 적이 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사기업이니까 막 갈 수가 있는데 인민일보는 굉장히 점잖고 말을 진중하게 합니다. 공산당 기관지니까. 예. 공식적으니까. 근데 지금 이 경제 관료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훈련이 되냐면 말을 굉장히 완곡하게 해서 나쁘게 말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게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인데 맞아. 이게 이 경제수석 하시는 분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서 우선은 이제는 경제 관료들도 그렇게 말을 조심해서 하는 시대가 아닌가 보다. 그게 우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그 사려 깊게 그 충분한 고민을 하고서 나온 발언인지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이분이 대중국 중간재 수출하고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화장품 수입해주는 이런 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가치사슬의 핵심 그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란 건 다 네트워크인데 어떤 종류의 가치 사슬이든 중국을 거치지 않고 작동하는 가치 사슬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 몇 가지 제품이나 몇 가지 산업을 들어서 여기서 재미 보던 시절 끝났다. 그러니까는 뭐 수출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해서 넘어가는데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꼭 7, 80년대 방식. 그야말로 완제품들이나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던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산업이 전체적으로 가치사슬로 조직돼 있던 얘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하고 관계를 끝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는 그 나토 유럽 쪽이 대안이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네, 대안이라는 표현을 썼죠. 도대체 이분이 이 자리에서 몇 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는 10년, 50년, 100년을 가야 되는데 예. 한 나라의 어떤 큰 방향을 갖다가 중국은 끝났고 나토로 돌려야 된다. 이걸 갖다가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질문까지 그럼 마저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제 무슨 발언을 했냐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의 가서 그러니까 저기 한 게 바로 이제 그 가치였었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으로 저는 보는데 예. 하나는 이제 관료들이 굉장히 이념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같았으면은 그냥 사실을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예, 맞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음.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한번 모색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제 그런 표현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건데 네. 우리나라 이제 대중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뭐 5월 달부터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중국 무역에 있어가지고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그 시대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수출 호황 시대라는 게 이제 흑자를 뜻하는 것이었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가 나쁜 건 얘기하지 않고 수출 우리 어떤 이 판로를 조금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중국 그렇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유럽에 갔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뭐 유럽의 판로를 한번 개척해보고 그렇죠. 유럽이 우리 뭐 교육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보겠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념화 해가지고 한 시대가 끝났고 예, 이 시대가 끝났고 이 이념을 공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평시면은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평시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잖아요. 경제 위기에는 이념 이런 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이제 이념이 앞을 가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경제 체제, 무슨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는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익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책임한 말하는 이제 그 뭐 당장 그 뭐 최수석이 얘기한 다음에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뭐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유럽으로 우리가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는 뭐 좋은 정신이지만은 그 시장을 넓혀갈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있는 거에서 조정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가고 이 정도뿐이지. 뭐 그런 가능성 자체를 이제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아니죠. 이분은 완전 그 관료 출신이고, 예, 상당히 왜 그래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공들이 이념화가 되고 있다. 예컨대 저번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나와가지고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가지고 부자감세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 난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부자 감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 용어거든요. 그렇죠. 혹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 한 몸뚱이다. 경제 안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일 개념 이렇게 설정하죠. 혹시 이거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예, 지금 뭐 그
이런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분과가 지금 안보실 안에 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이념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더 강하게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이제 믿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줄을 서야지 이념적으로 줄을 서야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지금 아까 그 가치를 같이 한다 이렇게 가치 연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연대하고 그럼 경제도 거기에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그걸 링키지라고 그래요. 연계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이슈의 문제들을 연계시킨다. 근데 이때 연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그거를 했을 적에 그 나라의 이익이 어떤 시너지가 벌어질 적에 그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가치 연대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치의 국민적인 합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없죠. 우리가 정말 중국을 이거 몹쓸 나라라고 나라 전체에서 토론한 적이 있느냐? 참고로 저는 무슨 뭐 중국 만세, 중국을 좋아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토론은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국민적으로 우리가 이거 중국을 가치로 저걸 할 만큼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좀 더 저건데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가치적인 토론을 그렇게 설령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굶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거를 감수할 만큼 그 가치를 중요시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연계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연계를 할 때는 가령 군사 이슈랑 문화 이슈를 연계한다든가 경제 이슈하고 안보 이슈를 연계한다고 그럴 때는 국민들이 그 정도의 피해를 감수할 만큼 어느 하나를 중요시 했을 적에 연계가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중국하고 주로 많이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가라든가 그쪽에 있는 업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황당하겠죠. 중국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중국보다는 나토와의 가치를 우선시하니까 경제 관계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일 수 있죠.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실을 보면서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비둘기파와 매파가 좀 공존하면서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외교 안보 라인으로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최성목 경제수석의 경우를 보면 거의 대통령실 전체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를 논의할 때는 돈은 돈일 뿐이고, 예. 쟤한테 파느니 얘한테 파느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 팔기만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유를 추가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가치의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 요소가 관여가 되고 주관적 요소가 관여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무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관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잘 무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교역 중단. 아니 그게 다표 중에 개성공단 아니에요. 개성 예,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어떤 이런 그 사업이라는 어떤 이런 그 요소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확실성을 올리는 그런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 라인들은 조금 냉철하게 좀 판단을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면은 이념적인 요인들은 조금 뒤로 좀 밀어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생산 공정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이제 약진이 거세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가치 사슬을 만들어야 돼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 과제가 지금 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칠게 몰고 나갈 거는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꼭 덧붙여야 되겠어요. 지금 안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5년간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하고 식량하고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보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추상적인 어떤 도덕적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요걸 좀 감안해서 안보 문제도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 하나 더 현안을 얹어 보면은 이제 그 제넷 옐렌이라고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이에요. 해서 그 러시아 원유
이 구입에 관련해 사지 가지고 마라. 예. 가격 상한제를 예, 하자. 가격 상한제를 하라. 예. 뭐 약간 그런 그 에너지 가격 그 공급 체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국가 간 가치 인형을 공유한 나라들끼리 한번 너무 그래요. 예, 비싸게 사지를 말자. 뭐 약간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가격 담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비용 청구서들이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드디어 6%가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전략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재정준칙 등 이런 거 말해서 재정 건전성을 다시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방향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정전략회의가 뭔지 조금 이 촌철님들도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예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스텝들을 밟아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는 탑다운 제도입니다. 탑다운. 그래서 부처가 얼마 쓸지를 정해주면은 그 아래에서 부처가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게 탑다운 제도인데 보통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는 바텀업이에요. 너가 혹시 돈 뭐 필요해? 그래서 쭉 적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신청하면 뭐 하는? 예, 신청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예산을 정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정부는 탑다운 제도를 그 채택을 하고 있는데 탑다운 제도를 하려고 하면 탑을 정해줘야 돼요. 탑. 내년 얼마? 예, 내년 얼마, 부처가 얼마. 그리고 요 부처는 전략상 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그거를 결정하는 회의가 재정전략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재정전략회의는 뭐 5월이나 6월 중 해가지고 혹은 늦으면 이제 지금 7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주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뭐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부처 장관들이 다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이제 건전성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적절한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토픽이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물가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6%를 뚫었고 사실은 여기다가 다른 나라에서 고려하지 않는 고려하는 그러나 우리 물가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이제 뭐 경제 당국들도 이제 고금리를 가는 거를 늦춰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취약 차주들, 그러니까 이 고금리로 빌려간 다양한 이제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당장 들어올 게 뭐냐면은 이제 8월, 9월이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재정 지원하지 않고 대출로서 지원했던 거에 만기가 들어옵니다. 네. 거기 한 120조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120조. 예. 근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없어요. 예. 지금 당장 해줄 건지 말 건지 뭐 만기를 하면은 이제 누가 또 그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건데 그 만기 연장 해주면은 그 만기 연장을 어떻게 할지도 없고. 다만 인수위에서 그 안철수 위원장 제 기억에 안철수 위원장이 배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인수해서 국가가 처리한다. 그러면 또 대규모의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시급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대뜸 그냥 내가 대선 때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거 논의했으니까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야 그게 뭐 반드시 필요한 토픽이죠. 근데 그게 오늘 내일 뭐 내년에 아주 시급한 그 현안이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아니고 정부가 취해야 될 자세도 아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런 와중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국에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이야기할 때냐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근데 재정준칙도 만들다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 씨를 한번 그 추진했던 거 아닌가요?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거. 왜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재정준칙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게 재정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그 대중들의 포퓰리즘에 뭐 저희 뭐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출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수단으로서 준칙, 룰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죠,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냥 채무 총량. 무슨 예컨대 채무 총량이 2,000조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페이고라고 하는 재정 준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가 요 사업에 특히 이제 법정 지출에 의해서 지출이 예컨대 뭐 10년간 50조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재원 마련 대책을 반드시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조세를 어떻게 올려서 마련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재정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반드시 제출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페이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재정 준칙은 명시적인 재정 준칙은 없어요. 근데 외국 다 있어요?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또 규정이 돼 있고 헌법에? 네, 헌법에 규정돼 있고 미국도 이제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5년짜리 중기 계획을 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OECD 분리할 때 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는 재정 준칙이 있다. 왜냐하면 5년짜리 그 중기 재정을 짜가지고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나름 또 명시적은 아니지만은 너 작년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이런 이제 하여간 견제 수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명시적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재정 준칙은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는 돼 있는데 뭐 예산 관료들이 만족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산 관료들의 로망 같은 거죠. 쉽게 하면 이제 그 정치인들 와서 또 손벌릴까봐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딱 내가 그런 게 재정 준칙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패죠, 방패.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말로는 사실은 막기는 어려우니까 법에 기초해서 그럼 막아보자. 이걸 법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만들자는 거죠. 네. 근데 법으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내놨던 안은 이제 전체 그 국가 채무 비율 60%와 그 다음에 통합재정 수지에 있어가지고 3% 이상 적자는 안 된다. 요거를 곱하기로 결합을 해갖고 왔거든요. 곱하기 결합인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드인데 60% 이상도 안 되고 매년 3% 적자도 안 된다. 엔드인데. 엔드인데 엔드 둘다 건드리면 표현을 안 된다. 곱하기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할 때 엔드하고 곱하기는 완전 느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어디 토론회 가서 비판 많이 하는 건데 문과쟁이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상한 산식 만들어가지고 곱하는 거는 우리가 뭐 엄청 센 거거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준수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 아니, 저는 다 알겠는데요. 지금 아까 이 와중이란 말을 썼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른다면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 저도 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건전 재정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공급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에서 발생하는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식량,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급 쪽에서 비용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성격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연준이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지금 금리 올려서 총수요를 갖다가 조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플레가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 비관 기조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가 금리 올린 거는 미국보다 먼저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다른 주요 산업 국가에 비해서 재정을 팽창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거든요. 오히려 이 흑자 재정으로 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총수요를 갖다가 늘려가지고 지금 그 물가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아까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팔리시 믹스라고 그러죠. 정책 조합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망한 일이니까
올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여러 어떤 그 기발하고 이렇게 참신한 정책 조합들이 나와가지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필요의 여러 그 부작용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건전 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럼 금리도 올리고 재정도 건전 재정으로 가겠다 이러면은 총수요를 그냥 억제하는 이쪽으로 가서 물가를 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잡힐 물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고통만 더 심해질 텐데 지금은 건전 재정을 할 때가 아니고 이 우리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금리 그리고 환율 문제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어떤 정책의 그 무기과 같은 걸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표들, 근데 금리라든가 뭐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우리 90년대 후반에 이제 외환 위기에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준하는 위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 정도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환율의 문제가 뭐 생기면서 1,300원 지금 뚫렸지. 1,300원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뭐 1,300원을 방어할지 안 할지는 또 뭐 어려운 문제겠지만은 방어에 나선다고 하면은 이제 외환 보유가 우리가 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순식간에 달아서 없어지거든요. 쏘기 시작해도.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특히 관료사회는 의사결정 안 해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알든 모르든 조언을 들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때다. 그래서 뭐 이제 나토에서도 돌아오셨으니까 조금 더 뭐 운동화꾼이든 뭐 구두꾼이든 이거 좀 조여매시고, 예. 여러 군데 나타나셔가지고, 모르는 거는 조언 듣고서, 의사결정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경제 주체도 기대를 이제 우리가,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구나 하면서 진정이 되지, 그렇게, 리더십이 지금 없는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뭐 각자 도생이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경제학 용어로 이제 코디네이션 페일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서로 협조를 잘 하면은 좋은 균형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균형으로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는 것이 그렇죠. 지지율을 뭐 내가 연연치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고 지지율은 좀 연연하셔야 되고 연연해야죠. 연연하셔야 되고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국민들의 수요와 굉장히 동떨어진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우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넘어갈 텐데 우리 홍기빈 소장님이 또 이제 코인 관련 좀 판결에 이제 좀 그러니까 조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거 보고 저도 지금 당혹스러운데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저한테 막 그 어쩌면 쌍욕을 날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심상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코인으로 돈을 날린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면책을 해줘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면책이라 하면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서울 회생법원이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개인 파산 신고했을 적에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것. 서울 회생법원에서 이번 7월 1일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그러죠.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이 돈을 날린 사람들의 경우에 파산을 신청했을 적에 왜 파산을 신청하면은 언제까지 요만큼을 갖다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갚도록 이렇게 맞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갚아야 할 의무적인 액수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액수는 빼주겠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가령 4천만 원을 갖다가 코인에 넣었다가 망해가지고 남은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다 갚아라.
옛날에 있었던 코인 투자하기 전에 있었던 저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3천만 원이 날라갔다 그러면은 갚아야 될 액수에서 코인으로 날라간 혹은 주식 투자했다가 날라간 돈을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합니다. 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과 코인 때문에 피해를 본 청년들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가까이는 그 저기 조윤아양 가족인가요? 이제 예. 그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코인 투자 때 실패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추측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서 뭐 그러니까 돈 날렸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부지기 수고 예. 이런 분들을 그냥 그럼 또 그냥 놔둬야 되느냐라고 현실적인 고민이 혹시 여기 반영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할 적에 저는 이제 코인 투자를 하거나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게 법이 나서 가지고서 해줄 문제냐. 참고로 이게 작년까지는 어림도 없는 얘기였었어요.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실제 어떤 산업 활동을 조직하다 실패한 거니까는 이건 모르겠는데 코인이나 주식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 개인 책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법이 저걸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었는데 올해 이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의 서울회생법원인데 이게 비중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에요. 이 파산 신고 전체에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야 될 액수가 줄면은 그 부담이 뭘로 돌아오면 사실은 돌고 돌아서 국민 전체로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상각을 해줘야 되고 그 빼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날라간 돈의 부담이 국민 전체로 돌아오는데 최종 수혜자는 누구냐면은 코인 시장, 주식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 리스크를 갖다가 전가해서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코인 시장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그 이긴 사람들, 승자들한테 패자들로 전가됐다가 그 패자들한테 다시 사회로 전가되는 양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큰 결정을 갖다가 일개 법원에서 이게 판사들이 어떤 법적인 논리를 저거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한 어떤 논쟁과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죠.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이제 업계 용어로 업사이드 포텐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위로도 돈 벌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래로는 돈을 잃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의 책임 하에서 요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게 되면은 떨어지는 게 면책이 되니까 다운사이드가 아래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업사이드 포텐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굉장히 도박 같은. 예. 왜냐면 맞습니다. 배팅을 세게 해도 내가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도박보다도 훨씬 도박 같은. 예. 그런 구조를 법원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두 분은 상당히 비판적인데 혹시 뭐 그 이런 판단을 내릴 뭐 특별한 무슨 사연이 혹시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아봐야 궁금한데요. 이 말은 좀 덧붙여야 됩니다. 이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의 취지가 말입니다. 사람들의 민생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생을 보호한다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실제 산업 활동에 열심히 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이게 안 됐을 적에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회생 절차지.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도박에 가까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를 했던 걸 갖다가 이것까지 보호해 주는 게 법이다라고 하는 게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지금 코인 투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코인 투자 가상화폐 가상화폐란 말도 좀 쓰지 말죠. 이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키워야 될 판이냐 말아야 될 판이냐 이거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예. 이게 건전치 않은 영향을 줄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분의 의견은 뭐 확실하게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아니, 다른 대해서. 의견도 있으시겠죠. 그 판사님들이 판단하신 근거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특별한 사연이 예. 있는지 이건 좀 뭐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우석준 교수께서 최저임금 한 5 내지 6% 인상이 될 거다라고 딱 맞히셨어요. 제가 뭐 최저임금은 뭐 거의 맞춥니다. 또 이렇게 깔때기입니다. 예. 그럼 만 원은 언제쯤 돌파? 내년에는 돌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도 한 400원 더 가야 되니까 지금 내년에는 도달할 수 있기를 네. 한번 기원을 해보는데 제가 그 최저임금 이 결정되는 걸 보니까 그 위법 소지가 많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법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법에 써 있지 않은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삭감을 막 시키거든요. 산출 근거에서. 예, 그래서 산식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공익위원들이 이제 이상한 걸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조금 법을 더 명확하게 하든 아니면 그 산출 공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든.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튼 뭐 인상 결정하고 또 을과 을의 또 이제 갈등이 또 이제 뭐 그렇죠. 나타나니까 그게 더 참 걱정이죠. 좀 답답하더라고요. 좀 지켜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